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셀 아메리카에 대한 반박으로 공공 쪽의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이 셀 아메리카가 2025년 4월의 관세 때와는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소스가 뭐가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민간 쪽에서 찾고 있는데, 이 민간 쪽에서 나타나는 유동성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의 의장이 바뀌면서 연준으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이 강화되는 와중에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인한 민간 유동성까지 시장에 공급이 되면 미국 경제가 뭐 약하다든지 미국 소비가 불안하다든지 이런 말은 쑥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작년에도 전 세계에서 꼴찌였고 올해도 거의 꼴찌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P 500 8,000 정도 올해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 연간 전망에서 드렸던 숫자랑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향을 전 두 가지라고 말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입니다. 미국의 은행들의 예금 대출 비율을 보시면 코로나 때 급락을 했다가, 왜냐하면 보조금이 많이 오면서 예금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예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을 그만큼 늘리지 못해서 예금 대출 비율이 빠졌다가 예대율이라고 하죠. 이게 기저효과로 올라온 상태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거의 만 2년 동안 이 예대율이 70%를 꾸준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행들이 특별하게 예금보다 더 많이 대출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2025년 하반기가 되면서 미국의 예대율이 갑자기 1% 가까이 급등하게 됩니다. 예대율이 늘었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예금에 비해서 대출이 더 빠르게 늘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대율이 올라간 게 만약에 예금이 줄어서, 그러니까 대출도 줄었는데 예금이 더 많이 줄어서 나타난 거라면 좋은 게 아니죠. 왜? 일단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별로 없는 거고, 거기다가 예금까지 줄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빌려줄 수 있는 여력까지 줄어든 거죠.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에 나타난 미국 은행 전체의 예대율은 예금이 줄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대출이 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25년 12월에 미국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6%까지 올라갔고요. 1%대였습니다. 그리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의 대출 증가율은 2025년 4분기에 8에서 10%까지 늘었습니다. 민간의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신용카드 이자율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그런 규제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았지만 결국 약가 인하를 강제로 하지 못하고 힘이 있을 때 약간 겁을 줬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제약회사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합의하는 형식으로 약가를 내렸거든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은행의 이자율도 제어할 수 있다고 보면 현재 20%가 넘는 신용카드 이자율이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몇 %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같은 이익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P가 떨어졌으니까 Q,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작년 하반기에 나타나고 있고, 올해 규제 하나까지 맞물리게 되면 저는 대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과거 평균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예대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부를 이전하면서 나타난 유동성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랑 되게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1946년부터 64년까지더라고요. 64년생이란 얘기는 지금이 2026년이니까 웬만하면 은퇴할 때가 다 된 겁니다. 뭐 나이 많은 분들은 당연한 거고, 가장 어린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가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가계 순자산을 소득으로 나누면 어떤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이 비율을 그림을 그려보면 저축률하고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득으로 버는 것보다 내 자산 가치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 실제 자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산을 팔아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00원 저축할 거를 내 자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축을 줄이면서 그 남은 돈으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거의 동행하는 그림이 나타나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많이 주죠.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코로나 때는 나갈 수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경제가 셧다운 됐었기 때문에 그 돈이 저축으로 이어집니다. 그 당시 미국 저축률이 거의 20%에 육박을 하기도 합니다. 쓰지는 못하고 돈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바로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순자산 나누기 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저축률이 그때 빠졌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여기에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락다운이 풀리고 갖고 있는 저축을 쓰면서 미국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정말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순자산 나누기 소득이 올라가는 폭보다 저축률이 떨어지는 비율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저축률이 덜 떨어졌습니다. 괴리가 생긴 거죠. 이 자산을 다시 얘기 드리지만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퇴했고 돈은 많고 저축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라면 결국은 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거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나를 위해도 쓰겠지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이 돈을 자식에게 이전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걸 보게 되면 20년 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최근에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럼 당연히 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자산을 형성시켜 주거나 소비를 편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써야 되는 소비 금액을 보조해 주면 그만큼 젊은 분들이 소비를 안 해도 되니까 그걸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주택 살 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물론 미국의 정부의 의자 부담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집을 사게 하려는 저는 목적이 되게 크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뼛속부터 부동산 개발업자고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체감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인가 보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주택 구매력 지수가 최저로 떨어진 이유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돈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이제 다 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돈도 상당히 많은데 이 돈을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드는데 붙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자식들한테 이전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식들한테 이전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공공적인 유동성이 연준이 의장이 바뀌면서 더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민간 은행들의 예대율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또 늘어나고요.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저축도 어느 정도 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다 하고 점점 사망할 날짜에 가까워지면서 자식들한테 자산을 이전하는 게 또 하나의 유동성 공급 방향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공공 유동성에 대한 거 얘기 하나만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외전 같은 건데요. 사실 이번에 자산 매입을 QE냐 아니냐 갖고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지난 시간에 그러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질문 가끔 주시는 게 QE가 아닌 이유가 이건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채를 사주지 않고 단기채만 매입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옛날 같은 유동성 공급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시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단기채를 사주는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것도 어떤 자산 쪽에 효과가 있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자산의 듀레이션을 길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제가 100만 원의 자산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100만 원 중에 95만 원을 뭐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장기채를 샀다고 치죠. 집은 뭐 30년짜리 듀레이션, 엄청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고요. 채권도 장기채를 샀다는 얘기는 아무리 짧아도 10년, 15년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원리,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듀레이션이 영원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 기업이 영구 존속한다라고 치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5만 원의 자산을 엄청나게 듀레이션이 긴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만 원만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있었던 일처럼 시중 유동성이 나빠지면서 단기 자금을 빌릴 때 줘야 되는 이자가 막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듀레이션이 긴 자산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연준에 쪼로로 쫓아가서 우리 지금 너무 단기 자금이 없어서 힘들고 나 단기 자금 어떻게든지 이거 마련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자산 팔면 큰일 납니다라고 약간 반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왜냐면 안 받아주면 정말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가 물론 QE는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채나 단기 자금 공급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95만 원이라고 하는 듀레이션이 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를 팔 필요가 없이 5만 원 가지고도 계속 단기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단기 자금뿐만이 아니라 금리를 더 내리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유동성을 더 공급하면 아마도 투자자들은 이 길어진 듀레이션을 더 길게 만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최소한 중간선거 전인 9월까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미국 시장이 지금 안 좋고 셀 아메리카고 안 좋다는 게 물론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2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저는 미국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이 따로 있다고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